예, 15위 봅시다.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예, 달 궤도선까지 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뭐 주식으로 봐도 하나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우주 관련 주들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죠.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전까지는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이걸 강조했었는데, 자체적인 기술을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이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조 바이든도 우리나라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을 실현하려고 많이 했었었고요. 미국과 연관해서 이런 것도 있었고 러시아 쪽도 이제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까지 오게 됐습니다. 달궤도 보시게 되면은 발사 후 40분간 궤도에서 오게 되다가 최대 거리 이렇게 돌고 달궤도 진입하게 되면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다누리 궤도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이렇게 가게 되면서 달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됐습니다. 다누리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시면은 인공위성 우리나라 최초성이 92년이었죠. 우리별 1호 이제 처음 소개됐었던 거 있었고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지금 2022년이니까 30년 만에 이제는 달 돌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다누리 성공이라는 것은 우주에 이제 우리 우주선이 직접적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어떤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죠. 달 탐사선 다누리 보게 되면 우선 총중량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양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익숙한 인공위성 모양이죠. 생성원인 연구라 그래서 자기장 측정기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악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달 표현 자원 탐사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 가마선 분광기입니다. 그다음에 카메라를 통해서 우보지나 이런 거 찾게 되면서 실제로 달 착륙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됐을 때 가는데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타 등등 이렇게 찾아보게 됨으로써 다누리가 출발하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나라로 있던 이 우주 영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예 지금 보다시피 논문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를 보죠. 이게 지금 이제 논문에 찍혀 있는 직인들과 이제 도장인데 도장은 자기께 맞을 거예요. 근데 필체를 보게 되면 다 같은 사람이 사인했다는 걸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필체에 대해서 이 처음에 쓴 거에 대해서 위원장을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확인에 대한 도장을 찍는데 글씨체가 지금 다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은 둘이가 이렇게 있는데 바뀌었죠. 처음에 지금 있는 심사위원이 이제 변경돼서 이렇게도 지금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박사학위에 대해서 이게 표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대에서도 엄청나게 반발했었고 대부분의 이제 교수진들 안에 있었을 때 처음에 이걸 하겠다, 투표를 하겠다고 모였을 때 공론화됐었던 것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였는데 갑자기 투표인이 몰리게 되면서 이게 검증이 걸려온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논문을 잘 모르는 사람도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있었고 거기서 사용되는 영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하기엔 좀 한계가 있었죠. 박사학위는 여러분 종결입니다. 그 학문에 대해서 이 분야의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고 교수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죠. 연구 부정행위 범위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 부정행위라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 사례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위조입니다. 있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변조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나 이제 자신의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 데이터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표절입니다. 이 위변자와 같은 급인데 남이 썼던 것을 그대로 자기가 마치 새로운 것이냐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 베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 이건 어떻게 보면 도둑질과 같은 의미로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입니다. 일정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해서 억지로 얻게 되는 얘기. 그래서 그 자료 자체가 이제 얻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중복게재죠. 본인이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A 학회지에다 넣었었는데 다른 학술지에 또 집어넣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자신의 어떤 그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늘리려고 하는 짓이고 부당저자 표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당저자, 제3저자나 제4저자 집어넣으면서 이제 들어간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래서 들어가서는 안 된 이제 교수들 이름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학생들이나 이렇게 집어넣게 됨으로써 대학에 입학에 활용을 하거나 대학원에 들어갈 때 활용하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제약이 있었죠. 근데 또 발견한 게 뭐냐면 국민대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국민대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그 유명한 도이치모터스가 여기 보이죠? 예. 세기가 힘드네요. 예, 1,019억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그 국민대에서 이 주식을
매매하게 된 게 자신의 어떤 학교에 들어온 이제 학생들의 공납금 돈이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 겁니다. 운영을 했는데 이쪽에 운영의 묘는 이렇습니다. 왜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 손해봤어요. 찌라시를 보고 판단했다라고 지금 하게 되는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바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바로 그 문제가 된 그 주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게 된 시기나 이걸 봤었을 때 매우 이때 박사기 논문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거라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하천노동자 파업 일지입니다. 이제 타결이 됐죠. 타결이 되면서 이렇게 되다가 결국 이제 다양한 압력들도 있었는데 버티다가 결국은 종료가 됐습니다. 하천노동자 임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여기서 이제 운영 음반선 점거를 통해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넘어서 이제 일하는 지역까지 전부 다 잡게 됐었고 총리나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공공력 투입까지 지금 여기 내기가 나왔었죠. 예, 나오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 51일 원화청과 합의를 통해서 타협이 됐습니다. 타협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청노동자 임금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제약된 조건으로 이제 받게 됐었죠. 이쪽이 원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현대에서 이제 이걸 인수를 하게 됐었을 때 여기서 고용 승계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됐었죠. 이 M&A에서 고용보장 등이 삼성전미래양에서 이것을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할 때 사업부문 고용보장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보전해 줬었고 동양매직 이제 여기서 이제 SK네트워크스 들어갈 때 임직원 고용 입찰 제한서 여기서 들어가고 SK증권 들어갈 때도 똑같이 고용 요건인 브랜드 사용 유지 같은 것도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회사가 이제 M&A를 통해서 넘어갔을 때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거죠. 대우조선해양 매각일지입니다. 대우중공업에서 이렇게 됐었다가 조선공업 때 워크아웃 졸업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하나 같은 경우 미납돼서 매각 무산되게 되고 예산에서 현대중공업에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둘에 대한 기업 결합을 유럽연에서 불허를 했다가 이제 다시 인정해 주는 쪽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죠. 8월이나 9월쯤에. 그래서 이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떤 한 회사를 인정받게 되고 여기서 공영승계까지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만 된다면 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선계라는 것이 이제 한때 불황을 겪게 됐다가 이제 물량 부족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가 풀리게 됨으로써 최근에는 굉장히 활약이 되는 있는 쪽 중에 하나죠. 예, 해상훈련 임팩 개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반쪽 임팩 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과 사이에서 우리가 미국과 하는 훈련이죠. 미국이나 이제 여러 가지 서방 국가들 같이 하게 되는 훈련이긴 합니다만 한미일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연합작전 능력배양에서 하게 되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2020년 하와이 인근에서 했었고 여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하게 되는 게 예상훈련, 육상훈련 취소도 해상훈련만 진행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임팩 훈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해군에서 사상 최대 규모 전력으로 여기 들어갔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가 보여줄 게 바로 유도로켓 비궁입니다. 이 비수라고 하죠. 비수라 그래서 어떤 그 핵심에 이제 꽂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비궁이라 그래서 이 유도탄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쪽집게 골라서 그것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기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외국이 이제 보여주게 되고 우리나라의 군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의 순위 자체보다 이렇게 굉장히 높고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군비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색을 제외하고 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앞서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수출 국가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게 LGIR, Low Cost Guided Imaging Rocket. 그러니까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유도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높은 공급이 없는데 저가의 영상지도 로켓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큰 거죠. 가격이 낮으면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것은 가격을 저가형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가성비를 갖춘 로켓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유용하고 잘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궁이나 이렇게 이제 저격형 유도 로켓 같은 것들은 해상 이동 표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격하기 최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팩 실시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시행이 됐습니다만 위치를 보시면 환태평양 훈련이죠. 이 환태평양 브레골이라고 부르는 여기에서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하게 되고 유럽도 이제 여기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해상 방위 작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힘을 보여주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되죠. 또한 이제 이 한국에서 이게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일본의 자위대가 군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이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해서 굉장히 여기서 또 반발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이라는 데가 이 자위대가 뭐 군대는 아닙니다만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군비나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한국과 이제 대등한 게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입장에서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 미국이 이렇게 림팩을 강화해야 된 건 대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가 너무나도 눈에 띄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광복절 특사 횟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태우 때는 이제 정부 쪽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이제 김영삼 때 일반 사면 보시게 되면 지금 숫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 이제 특별 사면 횟수인데 그 중에 광복절 특사는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시행이 되다가 문재인 정권 때는 딱히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8월 10일 예정된 거 지금 있게 됨으로써 특사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명박 빠지고 그다음에 김경수 빠지고 이재용이라든지 이쪽에 재기업 총수들 신동빈하고 이렇게 롯데하고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특사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그 국가 이제 경영에 있어서 경제사범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또는 이 정치사범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풀어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면을 통해서 이제 복권이 되게 된 게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었죠. 이 풀어준다라는 거에서 매우 찬성, 약간 찬성이 보다시피 두 개 합쳤을 때 63%가 넘었어요. 64%에 육박했었죠. 여러분 64%고 반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풀려나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삼성이라는 데가 이제 잘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 동등한데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 업적이나 기업 때문에 이걸 풀어준다라는 거? 그럼 사회적 업적이 뭔데? 삼성을 이끄니까 삼성가의 아들이었으니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권력을 복권시켜야 되는 어떤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총수권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제 쓸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풀려난 거 사면 사례는 지금 2021년 신년 특별 사면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병원서 석방됐어요. 여러분 그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전 대통령이죠. 잡혀갔었는데 실제로 이제 구금 생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 있어요. 네,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되는 거고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 구치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병원에 나와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징역 20년입니다. 징역 20년이고 벌금 180억 원 이렇게 됐었는데 20년짜리가 이제 풀려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버렸어. 어깨 수술 입원하고 이렇게 돼서 병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고 필요에 의해서 판단했겠지만 뭐 이게 방법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이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고 20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학이 따로 있을 정도로 학문을 연구할 정도로 한국의 나라는 과거 권력자들 어떻게 이렇게 처단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자, 치포 개요 나와 있습니다. 이 치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삼성이 들어와서 치포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만 미국하고 일본, 대만 나와 있죠. 일본이 여기 왜 들어가냐 거기 순위 없는데 실제로 이 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나라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픈을 했죠. 자기네가 우위를 점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90년대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반도체 자체보다는 기술보다는 여기에 대한 제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3위 워킹그룹 만들어서 중국을 배제한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자라는 것이 치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마감 시한이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자, 트럼프 범법 행위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한 케이스가 58%에 넘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께서 아니다라고 하게 되는데 국민에게 물어봐서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기밀문서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트럼프 성격상 그냥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라고 생각하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이제 반 트럼프 입장에서는 90%가 여기서 반발하게 되는데 기밀 반출을 압수수색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조사돼서 문건들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이 쓰인 이후에 조사회 됐었고 그 집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스파이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내부 밀고죠. 바로 이만카 트럼프 본인의 이제 딸의 남편인 사위죠, 사위. 사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밀고를 하게 된 것 같고 폴리바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을 죄로 잡으려고 했을 때 더 큰 걸 얘기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자택에는 기밀 문서를 몇 가지를 얘기를 했겠죠.
지금 보시면 중간선거에 대해서 이 상위권 상원 판세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종 이제 중합제하고 경합지역 지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정권으로 지금 가져가는 지역, 민주당이 가져가는 지역과 공화당이 가져가는 지역 지금 차이를 보이죠. 민주당 공화당에서 남부 지역은 지금 빨갛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이제 백인 득세한 이제 이런 데 갖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아직까지 경합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도 지금 결과를 봐야 됩니다. 이제 인구 비례로 하게 되고 이 오픈 프라이머리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국민들의 투표에 대해서 이 몰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인구가 많은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너무나 열세인 지역에서는 굳이 거기에도 힘을 쓰진 않죠. 근데 지금 보다 보면 222 대 212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기밀문서를 건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세력을 늘리고자 했었던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지금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서 이제 1%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법안에 대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지금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 자체 내에서는 자신의 기축통화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잘해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발생하게 될 경우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더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올라가게 되는 킹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 자동차 손해보장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부담금이 이렇게 1.5가 늘어나요. 바로 뭐냐면 마약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법안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이제 술에 취했거나 어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있었을 때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절대 이렇게 갚아주지 않고 여기서 대인이나 이런 거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운전을 하는 거, 운전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어떤 살인행위에 가까운 마약이나 음주운전 같은 거, 무면허 운전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약관 개혁 상황에 여기 보시면 마약 약물운전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금 해야 되고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부담금이 이렇게 올라간 거 1,500에서 1억 7천 10배를 넘어섰죠. 근데 이게 과다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받을 만이 있습니다. 또 군복무 예정자에 대해서 병사급여 대신 일용 근로자 급여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병사급여 보다시피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사망이나 휴유장애인 같은 경우 이제 통일에 상향 조정한다. 되도록 보상을 많이 해주겠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 1륜차 운전자 같은 경우 구입가격 200만 한도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구입 가격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얘기는 안전하게 이거 타기 위해서 헬멧을 쓰고 여기에서 오토바이용 전용 옷을 입고 이렇게 제대로 했느냐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한도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역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1륜차에 대해서도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 기본 구성이에요. 이건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아직 면허가 없거나 이런 사람이 잘 모르는 겁니다만 보험에 나뉘는 거 의무보험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원은 의무보험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고 재물배상이 2천만 원 이상 의무가입으로 돼 있는데 2천만 원 안 합니다. 2천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뭐 2억 3억까지 이제 올려서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보상에서 대인배상투는 선택이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는 게 당연히 안전하겠죠. 제3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이라는 의미가 미래에 나타날 위험에 금지한다는 거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대인배상으로 감안되지 않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 상해보상도 옵션을 들어가는데 보통 많이 하고 자차라고 부릅니다. 파손이나 도난이나 이렇게 손해보상 됐었을 때 일부 부담금 지게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스스로 차 고칠 때 이제 보험비도 처리되는 경우고요. 무보험 자동차 소개입니다. 무보험 자동차가 만약에 여기서 부딪혔을 때 이걸 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보험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쪽 보험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이쪽에서 대신 처분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 투자 잔액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가상자산 투자 연령병을 보시게 되면요. 보다시피 20대가 24%, 4분의 1이 들어가게 됩니다.
30대 이하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이거 보면 자산이 이제 가장 많을 수 있다라는 게 이쪽 40, 50대 장년일 텐데 이렇게 위험 자산 리스크가 큰 건 20대가 많이 하죠. 바로 이 은행권 비탄감 새출발 기금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원금을 탕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들이 이제 이런 걸 투자해내서 어떤 사람 일확천금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이제 모든 것이 나락에 빠지고 다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회생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이제 국가 이야기죠. 문제는 이들이 성실하게 살아서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것에 투자한 돈을 우리가 국가가 갚아줘야 되는 거, 세금으로 막아줘야 되는가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세철부 계급이라는 건 30조 원 바로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환일자 조정하고 대출금리 인하해주고 여기서 신용 채무에 대해서 60에서 90%까지 원금 감안 시켜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탄감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자영업자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거냐면 캠코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캠코라는 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원회 이제 선정위에서 자원 지원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판단한 지역에다 인수 방식을 통해서 해가지고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 매각 지원을 한다든지 채권을 사게 됨으로써 여기서 캠코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부실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지금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만 지원은 필요하죠. 예, 지원은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누가 대상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선정 요건이 좀 더 투명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차주 부서 우리차주 기준이 3개월 이상 장기화채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이제 부실우려가 된다라고 하게 되고요. 부실우려 차주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또는 상환이 이응차주 등등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새출발 기금을 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요. 돈을 오히려 안 갚는 게 출발 기금을 받을 수 이득이라는 계산이 설 수도 있게 돼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야 오랜 갈등, 국회 원구성 합의. 그래서 원구성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신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게 법사위였었죠. 법사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이전에 양보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꺼냈다. 라는 얘기와 법사위가 이제 야당이 된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뺏길 수 없다라고 해서 버티다가 결국 법사위가 국민의힘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양보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수용 불가라고 했던 사기특이나 검사한방 취하에 대해서 취하를 하려면 법사위를 우리한테 건네줘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법사위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냐라고 한다면 이 상임위원회 중에서 이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계속 가장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나 정책 마련이 될 텐데 이 법사위원회를 통계를 통해서 본회의에 이제 부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임위원장 배분 의원 보게 되면 12대 때는 민주정의당 13곳, 민정의당 시당, 민정당이 다 가져왔죠. 이러다가 19대는 어느 정도 나눠주기가 이루어지다가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가져간 사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전반기에 이제 재배분이 일어나서 국민의힘에도 위원장제를 나눠주게 되죠. 이 바로 법제사법위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 발의를 해서 법안이 올라가게 되면 상임위는 회부가 올라가요. 그럼 상임위에 상정을 하게 되는 게 법제사법위 여기 갑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법적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여기서 판단을 통해서 바로 어디 본회의 포결 과정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가장 큰 심사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을 가져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가져왔다라고 판단해서 굉장히 다툼이 심한 것이죠. 자, 5대 은행 가계대출 예적금 현황입니다. 실제로 이게 나오고 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데가 없고 가장 작은 데가 어디냐 계속 이제 이슈가 됐었죠. 전북은행하고 광주은행이 가장 컸었던데 소위 말하는 예금장사 가장 컸었다라고 해서 말이 나왔고요. 하나은행이 아마 제가 가장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꽤 큰 편이었고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예대금리 차가 크면 클수록 장사라는 거죠. 대출금리는 엄청나게 높은데 예금금리 낮은데 그 차이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공개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예적금 현황 보게 되면 지금 위치에 대해서 전월 대비 증감액이라고 해서 가로가 지금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큰 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났을 때 여기 보면 701조에서 예적금은 이렇게 됐는데 가계대출은 떨어졌고 예적금은 늘어났다라는 게 지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달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뭐가 이 앞에 있는 가계대출은 떨어지고 있고 대출을 이전에 비해서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금리가 높아지게 예적금에 대해서 계속 플러스로 지금 최근에 나타난 게 지금 나타나고
보이죠. 채권이 매우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이 4% 이상의 특판 금리를 하게 되는 게 매달 뜨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채권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보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7월 15일 가장 최근에 떴었던 삼성증권에 뜬 것 중에 하나인데 농협금융 채권은 11개월인데 4%, 4.3이고 최근에 이제 이거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것 중에 5%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5.1%까지 주는 것도 있어서 1년 동안 이걸 가져가게 되면 4%, 5% 이득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안정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이제 영머니 무브라고 부른 겁니다. 부동산의 증시가 높았을 때 반대로 이렇게 안정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가게 되는 것, 돈이 오히려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지금 이름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관련 사상기에 무죄 심리적 나왔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게 주요 가해자들이죠. 장경사라 그래서 그 차 안에서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민감한 부분까지 손을 대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준이까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과 보호 효과에서 이제 합의까지 강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약을 못 걸게 했던 거죠. 불기소 처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다시피 부실수단에 여기서 책임졌는데 이제 기소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이러한 예림자 사망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바로 공군 전투비행장 내부에서 이것을 은폐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하나 판단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성추행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추행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해람 중사가 썼었던 이제 그 숙소죠. 그 숙소에 이제 새 여하사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살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 이전에 이 자리가 어디였다라는 걸 안 가르쳐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의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었겠죠. 성추행 부상은 사망사건 일지입니다. 장모증사 차라리 성추행 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신고를 분명히 했는데 대대장이 이걸 감싸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파견 가해자 장소 다른 문제 파견하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살부터 문자 메시지까지 오게 되죠. 조사 결과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중사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혼인 신고까지 하게 됐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순 사망 사고로 이제 보관됐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조사 결과 워낙 이게 큰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게 됐었죠. 그래서 군 인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전하고 군 성폭력 상담소 소장까지 나서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이후에 여기에 은폐됐던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거죠. 군내 내 성폭력 고충 처리 실태 조사입니다. 긍정응답 여군 비율에 대해서 실태가 잘 돼 있냐라고 했는데 2012년에 이렇게 좋다라고 했었다 점점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에 대해서 2차 친 철저히 지기 어렵다라는 거에서 여군들 대부분이 여기다 동의하고 병사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공정한 치료는 어렵다도 여군들이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 거죠.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여군 응답에 대해서 상원의 반응 조치 가해자의 법적 처벌이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없거나 전출되거나 공익적 사과가 있었다. 지금 보다시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25.9% 정도가 역시 처리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충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게 굉장히 크죠. 여군들에 대한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 처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이 동성애 성범죄입니다. 최근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게 되면 총계에 대해서 2020년 1, 3월 이게 통계가 1년치에 대해서 한 분기만 조사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불기소 기소유예가 되는 것들 많고 기소된 사례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동성 간의 성추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군대 대부분 남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또 다른 이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하기 때문에 여군에 대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남성에 대해서도 어떤 약자들의 어떤 성추행에 대한 피해 사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인권센터 역시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슈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북극 항로예요. 북극 항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북극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가로지러 가게 되는데 아다시피 지구의 모양 자체가 동그랗다라기보다는 평평하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북극 항로는 훨씬 더 빠르죠. 그래 대권항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남한해상 수송로 같은 22,000km예요. 40일이 소요되는데 북극 항로를 이동하게 되면 30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비행기 자체도 이렇게 하지만은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게 됐었는데 이게 이전까지는 안 되다가 된 게 지구 온난화죠. 길이 뚫리게 됐습니다. 빙하로 막혀있던 길이 다 뚫리게 됨으로써 이 네덜란드 노테르담까지 가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배가 이제 가는 게 30일이 줄어든다라고 10일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왕복하게 되면은 20일이 줄어들게 되고 횟수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항로 화물 전량이 지금 보다시피 2025년 하면서 1억 이상까지 2018년 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 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대한 패권 다툼입니다.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바로 위쪽에 있는 러시아죠. 러시아는 당연히 북극 항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물류에 대해서 많이 이득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의 이동이나 어떤 물류 이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코로나 시대에 물동량이 떨어지게 되면 물동량은 이제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운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고 있는 북극 하나는 북극 관상생 경쟁력 성과 없죠. 북극 파트너십. 다 좋은 얘기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극 항로를 가져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북극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접근권의 강화, 교통의 발달을 통해서 좁아지게 된다면 충분히 이득을 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북극의 기후나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극적인 킹조지 섬에다가 만들어진 북극 쪽도 이런 자원 개발이나 기타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자, 아산병원 간호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여기서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 서울 아산병원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굴지의 병원 중에 하나죠. 저도 이제 태어나서 수술이란 걸 처음 받았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들 다 받는 게 아니라 뭐 거기서 이제 코에 대한 뼈 제거 이제 거기서 수술 받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 좀 큰 수술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뇌경색 이렇게 왔었을 때 색전증이 이렇게 왔을 때 이걸 바로 이제 개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산병원에 없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개두술을 해가지고 외과적으로 이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그 여의사 있잖아요, 여자분. 그분이 이제 뇌 개두에서 이런 수술이 가능한 분이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급에서도 2명 이하라는 거죠. 결국 누군가 이제 환자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될 때 실제 개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이쪽에 확보가 된다면 되는데 이게 그 신경외과의 뇌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뇌외과가 상당히 이제 고난이도기도 하고 어떤 금액적 측면에 이런 면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기술을 가진 의사가 부족하게 됐고 아산병원에서 대처가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뇌혈관 색전술이에요. 색전술이라는 게 뇌혈관 내 여기다가 머리뼈 열장, 거북절관 통해서 코일이나 물질 통해 뇌동맥류를 막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색전술은 이제 뇌 쪽에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이것을 막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응급상황이 깊을 때는 지금 이걸로 못하고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죠. 열어야 되는데 그걸 급박하게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의사협회에서 얘기하고 다 올려놨습니다만 수용의 개들에서 100례 이상 그러니까 클리핑은 한 개에 133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병원상에 있었을 때 실제로 한 병원당 2명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이것마저도 서울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부족하다라는 거죠. 일반 개두술 의사 같은 경우 100례 이상이 안 되는 일반적인 아직까지는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일링이나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코일링만 가능한 의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두술과 코일링 모든 기술이 다 가능한 사람 자체가 매우 부족한데 중요한 건 이쪽에 지원을 이쪽에 이제 의사들이죠. 의학도들이 지원을 안 하는 굉장히 그 3D 쪽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이 기술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술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투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죠. 자, 노키즈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노키즈존 너무나 유명한 사례죠. 아이를 이제 받지 않는 것이 해서 2018에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이건 2018년 전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실제 노키즈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노키즈존 찬성이 싫다, 진상이 시끄럽다, 피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조용히 있는 거. 하지만 이게 또한 논란과 반대, 차별 혐오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외국에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여기서 되는데 영국 의회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웨스트민스터 홀입니다. 영국 이제 의회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아이 동반 금지 조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동반 금지에 대해서 아이가 데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에서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게 법안으로 제대로 통과되지 않다 보더니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의정 생활 자체와 육아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아를 맡고 있는 담당자, 일반적으로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장 아이돌마법이라 해서 저번 21대 국회 때 이제 용현 의원이 실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제 유모차를 끌고 와서 했었던 적이 있었죠. 수감필이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 학교의장이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법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임기 만료가 되면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는 못 들어오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영화를 이제 관리해주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존재하겠죠. 근데 아이를 실제로 이제 데려와서 엄마하고 이제 분리가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같이 데려올 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우리나라 법안에 대한 발의가 이루어졌었고 당연히 대부분의 여성 의원들은 여기에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티빙과 시즌에 대해서 OTT 업체 지금 시즌 합병이 되려고 하고 있죠. 통신 콘텐츠 지금 시너지가 지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시즌이 지금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영우가 대박을 쳐버렸죠. 우영우가 대박 쳤고 소년비행도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는 데다가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치가 굉장히 올라졌습니다. 티빙 같은 경우는 CJ 라인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J 라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있었죠. 슬픈 도시의 유미의 세포 같은 것도 컸었고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 자체로 있었는데 CJ에서 하는 거 무슨 뭐 서유기라든지 신서유기나 무슨 이런 식으로 거기 예능들이 이쪽에 독점을 하는 것들이 꽤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티빙도 사이즈가 큰데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150일 402만 명이에요. 이게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OTT의 공룡왕인 넷플릭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입니다. 그러니까 티빙 시즌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웨이브보다 아래였죠. 401만이니까 이 사유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앞서 나가게 된 사례가 됩니다. 웨이브는 당연히 SK라는 이제 텔레콤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구가를 하고 있었죠. 이제 전화 이제 가입자, 통신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걸 볼 수 있게 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났고 쿠팡 플레이도 쿠팡 플레이 자체의 어떤 갖고 있는 아이템들보다는 쿠팡이 가입하게 되면 그냥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니까 인구가 이렇게 됐고 축구의 효과도 있었고요. 디즈니가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뭐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데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자체적인 독점 프로그램이 좀 약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왓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제 옛날 영화 보고 싶으면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2배 이상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토종 OTT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이제는 이 OTT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거의 대세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막 여러 개를 신청해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취향에 대한 얘기죠. 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생산에서 늘어나는 건데 분업과 전문화가 일어나요. TV과 시즌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었던 어떤 전문화된 시스템, 스페셜라이징이 있었을 거고 기술들이 한꺼번에 서로의 노하우 합쳐지죠. 전문 경영 교회사 그리고 재무 조달 같은 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대량구 뭐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양쪽에서 나눠서 한꺼번에 샀던 걸 합쳐지니까 그만큼 가격에 대한 다운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트워크가 당연히 발생하죠.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 입소문이 돼서 시너지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생산 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OTT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거는 우리나라 OTT 시장에 이런 경쟁이 늘어나고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딥페이크예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게 오리지널 화질인데 지금 이렇게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페이크를 통해서 마치 이게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조작을 해서 나오게 된 거죠.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딥페이크를 통해서 마치 이렇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런 가짜일성에 판치게 된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얼굴을 더 씌워갖고 만들게 됨으로써 마치 이제 우리가 진짜 영상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구미호 전에서 이제 트와이스 멤버 얼굴을 씌워서 이렇게 얼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외모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보다시피 우리는 이제 이질감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만 저쪽 원본이었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마치 진짜 같은 이렇게 착각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이런 영상이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잘 모르시는 어른들이나 이런 경우는 이게 진짜라고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딥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있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올라가는 머신러닝, 스스로가 이제 진화하게 되고요. 딥러닝이 이제 인공신경처럼 인간 이론처럼 스스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게 딥러닝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기술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컴퓨터와 이제 인간이라는 어떤 그 구분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되겠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고 상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페이크 데이터인데요. 제너레이터 여기서 조정한 선의 페이크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리얼 데이터하고 이제 같이 받게 됨으로써 이게 혼동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GAN이라고 부르죠. GAN이 바로 뭐냐면 AI를 AR을 막아라. 두 개가 이제 나쁜 이거와 이거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어떤 것이 진인지 이제 판단하고 학습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페이크가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GAN입니다. 바로 이게 스스로가 이제 긍정적 AI를 만든다, AI를 AR을 막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온 게 이 GAN 시스템이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이런 페이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내셔 카카오 페이지 나와 있죠. 핀테크에 대한 얘기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핀테크, 빅뱅크 구분해야 되죠. 빅뱅크 큰 회사들, 금융지주들 나와 있고요. 토스 같은 핀테크나 뱅크셀러에 대해서 핀테크 지금 많이 있고 빅테크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에서 운영하는 거 표현해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강화문 광장에서 지금 앞에다가 맞는 거 있어요. 여기 보면 도심속 숲 변모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에게 이렇게 돌려주다 보니까 시위 같은 거는 최소한으로 하게 한다라는 게 이쪽의 목적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시민이 휴식 공간이다. 좋습니다. 근데 시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어떤 국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공간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제 여기서 나오는 게 월대가 보입니다. 이 월대는 광화문 앞에 있는 건데 모양을 보자면은 이 광화문 월대터가 여기에요. 예전에 숨겨진 시복터가 여기고 이런 월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어떤 진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석재로 만들어서 각종 행사나 이렇게 됐을 때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단상처럼 이렇게 썼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월대터도 이제 복원을 하고 이 광화문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행되는 게 시민 불복종이었죠.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 불복종이요. 위법행위 맞습니다. 법을 위반하지만 이것은 더 좋은 체제를 위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시위는 이루어져야 되죠.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공익이고 최우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을 다 써서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네, 비폭력으로 이루어지고 공개성 성공한 처벌 감수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 목적을 주장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서울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시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연출 집결의 자유가 있죠. 헌법에 보장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따로 공간을 막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 아까 나왔었던 이제 그 비탄감에 대한 이야기죠.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공공화 붕괴되는데 경제이익 분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금리 인상 같은 거는 영세사업자 이자 분담 당연히 증가되고 집만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변동금리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실업자 비조나 이런 것들에서 부실증후 명예채권이 더 적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일자 채권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자 빚을 우리가 왜 갚아야 돼라는 거죠. 건전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갚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요. 어디나 본인의 책임 정부가 대신해서 이걸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모럴 해저드 당연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로 일부러 이제 갚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갚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항상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같은 경우 이런 폐지 현황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없다. 미국 못 박았고요. 독일은 살해 욕구를 가진 살인, 우발적인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시켰고 사회는 12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음으로써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공소시효의 문제가 되고 살인의 추억에서 나왔던 사례죠.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사형 범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집단살인, 정치적 동기, 이제 제노사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가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다시피 화성연쇄 살인이나 개구리 소년, 이영옥은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것들에 들어갔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과학수사 발대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사후처벌이나 사법제도 목적에서 언제라도 잡아야 된다.
수사권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다른 수사, 현재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연돌딱정에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한일판 장발장 이제 소위 말해 1년간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공소시효 범죄 느껴 심적 고통도 처벌을 인정해야 된다. 이건 헛소리다. 이건 안 되죠. 이는 뭐냐면 이 심적 고통에 대해서 느꼈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어떤 죄와 사함이 이루어진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공소시효 폐지가 높은 효율성과 정확성이라고 나왔습니다. 해결을 통해서 어떤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의 공익을 높인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범죄를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살인이라는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퀴즈하고 뒷부분에 있는 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